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다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오늘도 재계산업과 자본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코너죠.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 오늘도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훈식입니다. 예, 지난 17일이었죠. 예. 그 금호 아시아나그룹 박상구 회장이 전격 구속이 됐는데 예. 참 상당히 이례적으로 엄청난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10년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텐텐, 예. 구형 10년에 선고 10년. 예.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법원이 왜 이렇게 과하게 그 엄한 징계 처벌을 내렸죠? 그 법원에서 뭐 판단을 할 때 그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 103조인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네. 뭐 이게 그 양심이라는 게 강학상으로 이렇게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형량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약간 이렇게 뭐 시쳇말로 쥐 꼴리는 대로 이거 뭐 절대 비속어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비속어가 아니라고요? 비속어가 아니고 쥐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사가 재판부가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판사 재량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판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개심죄라든지 그런 여러 정황을 감안해서 형량을 때렸다는 거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벌 총수들에 관해서는 보통 3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예전에 한보 사태 일으킨 그 IMF 사태의 단초가 된 한보 정태수 총회장, 그 양반 뭐 2년 전에 작고하셨지만 그때 이 부분이 15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가장 많은 형량, 가장 큰 형량입니다. 이게 10년이 재벌 총수들한테. 10년이면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또 보통 이런 관례가 있었잖아요. 보통 뭐 10년 구형이면 한 5년에서 7년. 그렇죠. 뭐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형량을 때려주는 게 관례였었는데. 사실 뭐 이쪽 검호가 쪽에서도 뭐 검찰에서는 10년 구형했지만 많아봤자 한 5년 정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5년이면 중간에 뭐 사면 받고 그러면 한 2, 3년이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요소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뭐 2심, 3심 가더라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에 좀 우리 나이로 1945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78입니다. 아주 고령입니다. 78에 10년 선고시면 뭐 사실상 뭐 90에 다 된 나이에 나오셨는 얘기인데. 사실 이날 재판 받으러 법정에 나갈 때 지금 이게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있어요? 풀려나 있다가 다시 법정 구속이 됐죠. 원래 이 재판이 작년 5월 달에 시작됐다가 원래 구속됐다가 구속 재판 받다가 구속 만기로 풀려났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8월 17일, 지난 17일 날에 있죠. 법정 들어가는 날 기자들이 뭐 인터뷰를 했었는데 말이 굉장히 어눌하더라고요. 좀 그만큼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1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이런 그러니까 88세 정도 돼야 나올 수 있는데 참 뭐 재계에서도 굉장히 일종의 어떤 쇼크를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TV 보다가 속보를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다 그렇다고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3호제 코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게 관례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1심에서 4년에 2심에서 2년 6개월에서 3년. 그렇게 간 케이스들이 뭐 하나 김승현 회장이라든지 뭐 SK 최태원 회장,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또 한때는 또 그렇게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3호제 이게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그런 뭐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형량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쭉 감안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0년은 1심에서 선고 10년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재계 쪽에서. 물론 저희가 뭐 판결문을 보지 뭐 정확하게 입수를 좀 안 한 상태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판사님의 재량 이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있었던 관례에 비해서 상당히 벗어난. 많고 또 이렇게 뭐 기소된 항목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네. 뭐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이 쭉 되는데 보통 재판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런 기업 총수들 재판할 때 보면 뭐 기소된 항목이 한 10개 정도 있으면 그중에 뭐 반은 유죄, 네. 반은 무죄 그런 식인데 이건 한 개 빼고 다 올유죄. 예. 단 하나 빼고 다 유죄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재판부에서 좀 괘씸하다, 뭐 괘씸죄 그게 좀 작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방송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뭐 언급하기는 좀 곤란한데 네. 약간 재계 일각에서는 호남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형량 차별받는다는 그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폭로레이드에서도 방송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검찰의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방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상당히 호남 기업의 사정 타켓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 상방울 오는니까 그쪽 있고. 계속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지금 해외에 좀 있죠. 네. 상방울 오는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몇 가지 경우가 쭉 있습니다. 항상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때 DJ 정부 때는 그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또 타겟이었었어요.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박현주 회장도 외유 해외 유랑 생활을 좀 오래 좀 하고 또 그랬었는데 이게 항상 우파 진영이 잡을 때는 코스닥 자본시장 쪽이 많이 타겟이 되고 또 민주당 쪽이 잡으면 재계 또 이쪽이 많이 타겟이 되는데 참 이게 또 한편으로 또 영남과 호남에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게 뭐 우리 어떤 약간 정치 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좀 호남 기업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일종의 어떤 선출된 노왕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쉽게 얘기해서 사법부조차도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눈치라는 게 결국 어떤 판사의 어떤 그런 자유신명주의에 따라서 이런 과다한 형량을 뭐 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건 넣습니다. 그런데 이 법관한테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그 양심에 대한 게 아까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그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즉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통치 행위를 하다가 어떤 걸 뭐 정책을 내놓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반대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에서 어떤 거는 이런 판결이나 선고를 했었을 때는 비판의 목소리를 안 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나름대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아이러니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꾸로 뭐 이제 사법부에도 AI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판결문도 AI 로봇이 써야 된다. 딱 양형 기준이라든가 뭐 제 유무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쭉 정리가 되면 그렇다고 모든 이런 사람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컴퓨터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형사법 체계란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일본 형법, 민법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또 미 군정기에 미국의 어떤 그런 영미법 쪽 체계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짬뽕이 된 거죠. 짬뽕이 된 거죠. 가령 최근에 보면 국민 참여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미권의 어떤 그런 배심원제를 일종을 차용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좀 뭐 뒤죽박죽되고 이 소위 말하는 판사한테 재판부한테 과도한 어떤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그런 데 위판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쪽도 영미법 체계에서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재판 소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최종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때는 재판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심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 건 없죠. 재심이 있긴 있지만 대개 법원에서 뭐 민사심도 그렇고 형사심도 그렇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재심.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 박상규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어떤 죄를 지셨길래 이렇게 과도한 형량을 받았죠? 이게 사실 그 2006년에 당시 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뭐 대우건설 인수하고 그러면서 한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계 5위, 6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대우건설까지 인수했었고 대한통운까지 인수하고 국지간 사실 뭐 박상구 회장이 그 당시에는 뭐 마이다스의 손, M&A 기재다 그런 식으로까지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기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하는 족족 다 안 됐었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쓰신 겁니까? 네. 아니 뭐 대우건설은 대한통운 네. 결국은 다 고스란히 다 매각을 해버리면서 상당히 기업의 전체적인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예. 예. 당시 잠깐 시간이 있나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당시 거마시아나 그룹에서 기자들한테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대 그룹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 네. 당시 현대차, SK, LG, LG 다음에 거마아시아나를 써달라. 네. 그만큼 등지가 커졌다. 네. 한진보다 우리가 더 커졌다. 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법조계에는 사면 등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박 전 회장의 이 수년간의 수감 생활 피할 수 없을 텐데 앞으로 치열하게 항소심에서 다퉈야겠어요, 보니까. 뭐 2심, 3심에서 뭐 다투겠지만 아까도 제가 뭐 설명드렸지만 2심, 3심이 1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거의 깎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정확하게 뭐죠? 그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보면 금호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네. 금호 기업이 지금 했던 금호 고속인데 거의 이쪽 박상구 일가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습니다. 네. 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네. 이쪽 금호 기업을 네. 이렇게 뭐 좀 그 저기 일감몰아주기. 그렇죠. 일감몰아주기 안에 당시 어떤 그룹 지주회사 네. 금호산업 지금의 네. 금호건설입니다. 네.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여러 정도 이렇게 많이 좀 도와줬다는 그런 형입니다. 이것이 재판부에서는 횡령 배임으로 횡령 배임 가액을 6,5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부당하게 지원해준 부분을 횡령으로 간주를 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이사의 절차라든가 적법한 담보가 없었던거나. 당시 뭐 잠깐 사건 좀 복귀해 보자면 사실 2009년에 박상구 회장이 여러 가지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다시 재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한건설도 재매하고 난 다음에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2009년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향력이 오너가로서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계열사를 동원을 한 거죠.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아주 괘씸하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2006년도부터 발생한 이 행위들을 지금에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아니, 너무 많은 조금 다시 말씀드리. 2006년에 네. 그 쉽게 얘기해서 뭐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 인수했죠. 네. 하고 쭉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대우건설을 다시 시장에 내놨지 않습니까? 매각했죠. 대한통운도 그렇고 예. 2009년에 뭐 대우건 그 당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쪼그라지게 되니까 박상구 회장이 그룹 재건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자기 개인 회사를 동원해서 저 금호건설 지주사 지분을 좀 인수를 하게 이게 됐습니다. 몇 년도 행위예요? 그럼 이 범죄 행위들이? 그러니까 2009년 이후 예. 한 3, 4년, 5, 6년간에 쭉 그럼에도 그러죠. 불구하고 그렇다면 10년 전 이런 아니죠. 행위인데. 이게 사건이 계속 진행됐으니까 예. 형사법 체계에서는 마지막에 사건이 종결된 거죠. 물론 행위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도까지 이 행위가 있었던 이게 건가요? 2015년, 16년까지 쭉 15년, 진행됐습니다. 16년. 결국 이게 장기간에 걸쳐 6, 7년간의 그 부당 지원 행위들이 다 이제 횡령 배임 총액으로 봤을 때 6,500억이다. 6,500 정도 된다. 또 네. 형량으로는 10년이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앞으로 금호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박 전 회장의 장남 박세창 금호건설 사장이 뭐 당연히 이제 뭐 이어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자제분이 2명이 있는데 박세창 아들로는 박세창 저 금호건설 사장이 있고 네. 거기 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뭐 네. 딸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좀 아직 또 안 났었고 뭐 장남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뭐 금호그룹을 좀 물려받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박세창 사장 같은 경우 금호그룹에 좀 오래 근무를 했었네요. 아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나 항공 네. 쪽에서 2002년에 네. 아시아나 항공 자금팀 차장부터 쭉 일을 시작했었고 네. 아시아나 계열사들 아시아나 네. IDT라든지 그쪽에서만 쭉 일을 했었습니다. 좀 외곽에서 돌았네요. 외곽보다는 아직 뭐 금호건설이라든지 지금 금호그룹에 남아있는 주력사가 2개입니다. 금호건설 그리고 금호고소. 네. 이 두 계열사에서는 일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조금 있죠. 아주 일천하죠. 1년 정도. 금호건설 사실 1년 있고 쪽 항공 쪽에서 쭉 일을 했었습니다. 네. 자, 지분 승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나요, 이제? 당연히 뭐 이쪽 장남한테 지분을 좀 옮겨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거는 재벌 가다 보면 정여세의 문제. 예. 이게 정여 가액이 30억이 넘으니까 거의 정여세가 60% 정도 그렇죠. 나옵니다.
좀 정리해서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좀 내야 됩니다. 뭐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 많네. 이제. 너무 많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박상구 회장이 가진 그 금호 고속 지분이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또 한 반 정도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한테서 이렇게 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조성했습니다. 이 담보를 풀려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매각 결차가 좀 정지되어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경쟁 당국에 있던 기업 결합 예.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이게 이러다가 뭐 회사 자체 이제 뭐 아예 공중분해까지는 너무 과한 편이긴 하지만 무주공사에 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올 5월 달에 네. 공정위에서 대기업 집단 순위를 쭉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재계 순위 26위로 금아시아는 30위 안에 들어있는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중 주력 계열사인 금아시아는 그 대한항공 팔렸지 않습니까? 그거 빠지면 뭐 훨씬 뒤로 거의 한 밀려나는데 80위 뒤쪽으로 네. 거의 중견기업 정도로 전락을 하게 네. 됩니다. 대기업 순위에 못 되게 되는 거죠. 금호고속 그 두 개사. 두 개 남게 되는 예, 건가요, 예, 달라? 예. 그 예전에 컸던 그 금호그룹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박 사장 앞으로 경영자로서 총수로서 경영 입지를 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뭐 아까 그 박세창 같은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금아시아나 쪽에서만 쭉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만 쭉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고속버스 쪽에서 전혀 업력이 전혀 없습니다. 업종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타개할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로 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쪽 금아시아나 쪽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좀 유약합니다. 네. 뭐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3세 경영자로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룹이 거의 와야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이 파고를 넘쳐갈 수 있을지 그게 큰 숙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박 사장? 75년생입니다. 75년생. 그럼 우리 나이로는 그 4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내후년이면 50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유약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뭐 또 전공을 또 생물학을 했더라고요. 아, 생물학이요? 생물학으로 뭐 전공이다 뭐 다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뭐 미국에서도 그것도 MIT에서 MBA는 전공을 했었고 근데 굉장히 좀 그룹 내부 쪽에서 그 회사 안팎에서 좀 이렇게 유약하다. 네. 어떤 식으로 이 난간을 헤쳐갈 수 있을지. 카리스마가 없다. 그렇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자, 또 금호가 하면 우리 박상구 회장의 동생 박창구 회장 한때 또 두 형제가 치열하게 경영권 다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서로 뭐 사실 아까 뭐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 있어서 박상구 회장은 좀 외연을 확장하려는 네. 그런 쪽이고 동생 네. 박창구 회장 쪽은 좀 이렇게 실속을 챙기자 그런 쪽에다가 2009년에 결별을 했죠. 금호 석유화학이 독립 경영을 선언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집안도 둘 다 형제가 또 서로 다투었고 이 또 3세들한테 네. 또 경영권을 좀 세습하려는 그런 것은 좀 닮은 모습이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구 회장도 한때 구속이 됐었네. 형사 처벌 받지 구속은 않았었나? 안 됐고 저기 아들한테 뭐 좀 회사 돈을 좀 이렇게 뭐 저리로 네. 대해준 어떤 그런 혐의로 뭐 제보들한테 주는 3호제 3년에 5년 예, 집행유예. 징역 3년에 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박창구 회장 쪽은 전혀 이제 그 안정화가 됐나요? 금호 석유화학은? 아니죠. 지금 그 3대 회장 네. 박정구 회장 아들이 있습니다. 네. 박철환 전 상무하고 네. 아직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방송을 했었죠. 그렇죠. 네. 개인 주주로는 박철환 상무가 더 많습니다. 네. 지분이 한 11%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경영권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리 금호그룹의 창업자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박인천 창업주시죠. 예. 우리 방인천 창업주에 뭐 묘자리를 옮겨야 될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너무 그 후손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집안에 수맥이 흐른다던가 뭔가 푸다코를 한번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험난한 일들이 많은데. 근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오너 간에 어떤 그런 경영권 다툼이 벌어짐으로써 이 소액주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네. 그런 측면 가장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주주 가치 제고라 하나 그리고 주주부터 친화 정책을 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소액 주주들한테는 약간 뭐 긍정적인 측면, 네. 유리한 측면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박상구 회장께서 이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좀 대응하셔서 많이 좀 형량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 저도 드네요. 같은 바람입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죄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시절에 뭐 잘못한 게 2대 맞을 일인데 10대 때리면 그것도 억울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 재판부에서 잘 좀 헤아려서 뭐 거기에 맞는. 결코 뭐 이렇게 저 박상구 회장이 뭐 앞으로 2심에서 좀 이렇게 다퉈봐야 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참 과거 행위는 과거에 있었지만 법원 재판은 현재의 시점에서 때리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의 시대 정신이 안 맞는 좀 언밸런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는. 그리고 그런 굉장히 경우도. 많죠. 특히 자본시장 재계 쪽은 그런 일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까지 재계산업의 한우식 기자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